10년 후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세계를 장악한 인공지능과 변해가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테크 일타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일타 강사 아주 힘들게 모신 분이죠.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고 창업자인 이경일입니다. 구독자들을 위해서 대표님의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첫 회사를 설립한 게 대학교 4학년 때니까요. 인공지능 일을 한 지가 벌써 28년,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작했을 때 사람 말에 대한 자연 언어 처리, 사람 말을 알아듣고 번역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 솔트룩스는 2000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벌써 23년이 된 회사예요. 이 솔트룩스는 검색 기술, 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많은 텍스트 문서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 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 5년 동안에는 오늘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제품을 내놓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엑소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람처럼 대화하고 말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에서도 제가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 중에 한 명으로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한국 인공지능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해외에서 이 생성형 AI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야말로 요즘 생성형 AI의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업들이 올해 안에 이제 생성형 AI를 발표한다고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좀 있어요. 해외에서 비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뭐 좀 더딘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사실은 LG도 굉장히 잘해요. 엑사원이라고 하는 거대 모델 제시를 하고요. 또 솔트룩스도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으로 봤을 땐 저희가 지체된 게 맞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SK텔레콤이나 국내 이제 연구기관인 애트리 그리고 LG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해서 이미 4년 전부터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걸 내부적으로 만들고 연구하고 접목시키는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려면은 우리 챗GPT를 만들 때 보면은 두 번째 단계 파인 튜닝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책 학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정책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마약 만드는 레시피 좀 알려줄래? 그럼 이런 건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챗GPT한테 학습을 시키면 이거 대답을 잘해요. 훨씬 더 심각한 거는 예를 들자면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 또는 예를 들면 정치 문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 단계로 가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민감한 질문을 해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또는 얘가 공부한 대로만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어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자면은 기술 수준이 그렇게 저희가 낮다고 보지는 않지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논문 편수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전 세계 5등 안에 확실히 드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 있다면 2등은 어딜까요? 2등은 유럽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드리고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의 GPU 수출을 모두 다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GPU 같은 AI 반도체가 금지가 되면은 AI가 성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데 전 세계 2등은 중국인데 부문별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3, 4, 5등은 다 개찐 도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한국이 현재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3등 수준으로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응용 서비스나 응용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는요. 반면에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은 원천 기술이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GPT를 포함한 트랜스포머들은 모두 다 구글에서 만든 거죠. 그걸 가져다가 실제로 서비스로 완성을 한 것이 오픈 AI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성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하는 것은
뭐 이게 뭐 1년 뒤졌다, 2년 뒤졌다 하는 걸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세계에 견주어 봤을 때 이건 확실히 더 낫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어는 우리가 낫죠.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챗GPT나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요, 학습을 두 단계를 거쳐서 해요. 첫 번째는 사전학습 단계라 그래서 비지도 학습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문서와 글을 모아서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천억 단어의 문서를 모았거든요. 2천억 단어의 문서라고 하면은 제가 24시간 동안 책만 읽는다고 굉장히 빨리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많은 문서 읽으려면. 쉽게 제가 상당히 한 100년, 추정도 200년?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3,000년 걸려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한 40번, 5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전체 읽을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한 번 읽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려요. GPT를 사용할 때는 GPU라는 거를 2만 개를 썼거든요. 네. 그 GPU 하나가 1,000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써서 공부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시키는 알고리즘의 핵심이 사람의 언어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 문서가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그냥 다 때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GPT라는 애는 한국말을 배울 때 한국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들은 이런 말을 쓰는구나 해갖고 전 세계 언어를 한꺼번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 조금 있다가도 볼 텐데요. 챗GPT나 바드에서 얘기하다가 중국말로 바꿔 하거나 일본말로 바꿔 하거나 영어로 바꿔 해서 해도 얘는 그거를 그냥 하나의 언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문맥을 다 이해해서 대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전체 바드나 아니면은 챗GPT에 들어가 있는 한국어 비율이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영어가 30-4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학습한 데이터가 한국어는 기껏해야 2% 3%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언어를 두 개를 대부분 집중하거든요. 한국어하고 영어만. 반면에 챗GPT는 현재 95개 언어를 한꺼번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두 개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어의 비중이 60%에 다다라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훨씬 잘하죠. 그런데 시간이 1, 2년, 3년 지나면 인공지능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은 언어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강점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기반한 우리 서비스가 강점을 현재는 갖는 반면에 미래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도전 과제도 되는 거죠. 이 점 이제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결국은 인공지능은 발전시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필연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과제는 한 두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이잖아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0.6으로 낮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년 후가 됐을 때 20세부터 60세까지의 노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잘 안 죽어서 60세부터 100세 인구는 2배로 증가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가 전체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요.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게 돼요. 이거 외에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제 혁신 과정을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종의 경제적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반도체, 조선 자동차라고 집약을 해본다면 과거의 경쟁력은 지난 한 200년 동안 또는 대한민국은 60년 동안에 근육 노동을 자동화해왔던 거거든요. 무거운 걸 더 빨리 들고 빨리 움직이고 하늘을 날고 반도체처럼 손의 근육으로 하기 불가능한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혁신을 만들어냈고 수십 배 이상의 생산성을 높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계에 와 있어요. 이젠 지적 노동이 지금보다 10배, 20배 좋아져야 되는 목표가 있고 이 부분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일 것 같고 이 부분을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산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이제 넓혀서 현재 인공지능은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지금 발전된 상태인가요? 인공지능이 얼만큼 발전됐냐고 묻는다면 굉장히 이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가고 MIT 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저는 못 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죠. 네. 저희 세대 공부 잘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OMR 카드에다가 정답만 찍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네. 미국의 수능 시험은 SAT라고 있죠. GPT-4가 수능 시험에서 상위 7% 안에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한 반에 한 20명 학생이 있다 그러면 2등 정도를 하는 거예요. 1, 2등을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합격을 했어요. 네. bar exam을요. 그 얘기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맞추는 실력으로 본다면 이미 상위 10%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은 그 정도로 만약 지적 노동을 비교한다면 그 정도고요. 그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상위 1% 안에 들겠죠. 또는 상위 0.1%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100명, 1000명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적어도 문제를 풀거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문서를 만드는 수준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은 수능 시험에 상위 10%가 되고 1%가 됐다 그래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걸까? 그건 훨씬 더 먼 얘기인 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노래방에 가서 뽕짝도 부를 줄 알고 네. 족구도 할 줄 알고 수영도 할 줄 알고 골프도 칠 줄 알면서 동시에 집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 줄도 알고 제 아내한테 아양도 떨 줄 아는 뭐 이런 총체적인 지능이라는 건 훨씬 먼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 인텔리전스나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막 뭔가 시작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좀 네. 수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전 세계에서 단일된 인간이 만든 기계 혹은 무기로 살해를 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뭘까요? 컴퓨터? 컴퓨터요. 인터넷? 실제로 이 기계가 1년에 13만 명을 죽여요. 장애를 갖거나 다치는 사람은 거의 100만 명에 다다라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기계예요. 현재로서는. 전쟁이 나봤자 1, 2만 명 이상 안 죽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기계를 어떻게 매일같이 사용하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19세기 후반에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영국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귀족들이 자동차를 구매해서 운전하다 사람을 막 치고 벽을 부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시켜가지고서는 법을 만들어요.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를 누군가 구매를 하면 실업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마부들이 실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부들을 고용을 해서 마부처럼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도록 했어요. 사람이. 그럼 자동차는 그 사람 뒤를 쫓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걸 한 7, 8년을 영국에서 유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너무 무섭고 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1년에 13만 명이나 사람을 죽이면서도 우리는 자동차를 쓰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발명한 기계의 사회적, 경제적 효용성이 그게 가져오는 위협 혹은 위험성보다 월등히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인간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내요.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우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AI에 관련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에다가 사전 학습을 하고 정책 강화 하기 전에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잘하냐면요. 나 보이스 피싱으로 돈 좀 벌고 싶은데 보이스 피싱 방법하고 시스템 좀 소개해줘. 라면 그것도 대답을 잘하거든요. 네. 결국은 범죄 관련된 것들,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챗GPT는 중립적이에요. 거대 언어 모델은 인공지능이란 말은 얘가 사람들이 한 말 갖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 흑인 싫어하니까 흑인들에 대해서 찰지게 욕해줘. 그러면은 나중에 정책학습을 안 한 인공지능은 찰지게 욕을 해요. 그럼 얘가 윤리적으로 나쁜 애일까요? 아니요. 얘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라면은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다가 노란 선을 긋기도 하고 예를 들면 중앙에다가 블록을 쌓기도 하고 신호등을 사거리에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제도가 강화돼야 되겠죠. 자동차 기준으로 본다면요. 음주운전 한다든지 아이들 다니는 길에서 속도를 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운전할 때 불법 유턴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죠? 벌금도 내고 감옥도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제도적 보안 장치가 필요해요. 마지막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 안정망을 만들게 됩니다. 참 이거 좀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그동안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해왔냐는 게 알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제가 운전하다 사람을 죽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가 감옥을 가지는 않죠. 사회적으로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보험이에요.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 그 가정에 가서 뭐 5억, 10억 이렇게 보상금이 이제 보험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뭘 잘 사용하려면 뭘 준비가 돼야 되냐. 시스템도 안전망이 있어야 되겠고요. 제도도 만들어줘야 되고 적절한 규제도 필요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 회사들이나 서비스 회사들이 보상할 방법이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지금부터 해서 짧으면 한 3, 4년 길면은 10년 사이 동안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솔트룩스 이야기로 네. 좀 돌아와 보면 현재 그럼 그 우리나라의 솔트룩스는 AI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은 AI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자면은 국내 AI 전문 기업 5개 기업을 논다면 그 5개 기업 중에서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회사는 1등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1등 기준은 뭐 일단 매출이 저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반면에 인공지능 분야는 되게 넓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바이오 쪽이나 의료 쪽을 가면 뭐 루닛이나 네. 뭐 이렇게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AI 하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이제 반면에 서비스 회사까지 전체를 합친다면 말씀하신 카카오, 네이버 또 뭐 LG나 KT와 같은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하고는 협력 관계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회사가 더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내년도 2024년이 되면은 좀 선명하게 자기 진영을 만들어가면서 벌티컬 마켓에서 1등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도 전공을 무관한 그 경력직을 뽑는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는데 이 AI 개발에서도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기 위함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뭐 넓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도 놀랐는데 보통 요즘 개발자나 뭐 이런 인력 채용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력서가 400통이 들어왔어요. 경력직만 뽑는데요. 실제로 그 동기에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최신 기술은요. 어차피 역사가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가지고 그 전공을 하셨다는 분도 기껏해야 2,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개발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을 모셔서 저희가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요. 경험을 같이 쌓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AI가 분야에서 특히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계한테 말하는 법, 답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할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인문학을 하신 분들, 교육학을 하신 분들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진짜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말 예쁘게 하도록, 말 잘하도록, 지식을 잘 학습하도록 공부를 시키는 일종의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 대규모 채용 중에 하나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들도 대규모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분야 확대도 있겠습니다만 점점 더 과거에 없었던 직업인 새로운 직업도 인공지능과 협업하고 가르치는 직업이 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표님과 그럼 솔트루스의 궁극적인 목표도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대표님이 꿈꾸는 그 세상이 있다면 그 청사진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2000년에 제가 두 번째 회사를 설립했을 때 지금 솔트룩스죠. 설립했을 때 저희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고민하다 2005년도쯤 만들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표현은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이 회사가 설립된 목적. 그래서 솔트룩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 지식 소통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지식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재 거대 언어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각 기업, 금융,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거 말고도 자회사로 플로닛이라고 하는 회사와 구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개인 누구라도 이 인공지능을 서비스로 사용하고 내 개인 인공지능 비서를 둬서 지적 노동을 또 비서에게 시킬 수가 있고 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빨리 가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자신에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 컴퓨터하고 일하기 위해서 한매 타자 교실을 배우거나 엑셀 뭐 1등급, 2등급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컴퓨터에게 충분히 일시키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세상. 뭐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왕자의 게임 중인 그 오픈 AI의 챗 GPT와 또 구글 바드에 대해서 좀 시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의 경쟁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일단 시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드가 됐던 GPT가 됐던 챗 GPT가 됐던 간에 이 아버지는 똑같아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실제로 구글이 내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거. 자, 이거 까먹지 마.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라고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달라요. 무엇보다도 다른 특징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학습했냐는 거예요. 사전 학습하는 건 비슷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다고 하고 또 파인 튜닝 하는 단계가 서로 다른 걸로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게 공짜로 쓰는 게 GPT 3.5예요. 그래서 얘가 한국말 잘 못하네. 그런데 그래도 좀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GPT 3.5한테 이번 여름에 나파밸리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하루에 3곳은 방문하고 싶고 낮술도 먹고 싶은데 일정 좀 짜줄래? 라고 해서 GPT 3.5한테 제가 한번 물어봐 볼게요. 3.5 선택을 하고. 그러면 나파밸리는 아름다운 포도밭과 와인장 중에 유명해요. 그래서 로버트 몬다비 가보고 다운타운 나파를 가보는데 다운타운 나파는 사실은 와이너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점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야. 그냥 여기는 아름다운 정원 포도밭 유명하고 유럽 성을 모티브로 했고 뭐 이런 얘기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도 보면 꽤 제법 말을 잘하죠. 꽤 제법 잘 짜주네요. 근데 이제 GPT-4를 한번 해볼게요. GPT-4는 돈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25,000원 내야지 되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나파밸리 가고 싶은데 대신에 얘는 조금 느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만큼 좀 더 상세하고요. 팩트 기반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을 보면요. 와이너리 농장, 그래서 스테그스 리프 와이너리에서 나파밸리의 역사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데 와인 시음을 하면서 아름다운 돌집, 정원을 산책할 수 있고 까베네 소비뇽이 유명하니 꼭 이걸 시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돈페니뇽, 이거야말로 이제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헐루시네이션이거든요. 돈페리뇽인데 어쨌든 이 돈페리뇽에서 스파클링 와인이라 했는데 이거 맞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몬다비 와인이에요. 그런데 일정을 자기가 또 짜봤다고 나와요. 아까는 그거 못했잖아요. 아침 10시에 스테그스 리프 와이너리 방문을 하고 돈페리뇽 가고 로버트 몬다비 가고 호텔로 돌아서 휴식을 하고 뭐 이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멈추지 않고 물론이죠. 그리고 나파밸리의 또 다른 명소에 관련돼서 계속 나와요. 그렇게 짜는 거죠. 이게 이제 GPT-4는 훨씬 자세할 뿐만 아니라 일정표도 짜주고 하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그래서 일정은 더 강화시켜 갖고 스털링하고 둘째 날인 거죠. 그래서 둘째 날 일정을 짜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여기 와이너리를 방문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예산 좀 짜줄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투어 버스를 타고 싶어. 방금 여기 보니까 투어 버스로 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감성적인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와이너리 투어 하면은 시음을 하게 되니까 음주 운전하기 위험하니까 택시나 투어 버스를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어 버스를 타고 싶어 라고 이제 엔터를 누르죠. 그러면은 얘가 답변이 당연히 여행 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달라지면 대략의 비용을 산정해 주겠대요. 와인 먹으면서 뭔데 20불에서 30불 땅을 하는 텐데 투어 버스는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용 갖고 하루 예산을 산정을 하면 이렇게 예산 수리까지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의 예산. 그렇죠. 여행사가 할 일이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게 붙게 되면 여행사에 이 일정표를 던져주고 여행사가 이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줘요. 근데 구글 바드는 아직까지는 바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여름에 나파에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까? 하루에 3곳 방문하고 하면
네, 좀 시간이 고민하고 걸리네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파밸리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생산지구 100개 넘는 와이너리가 있고 오전 나파밸리에 도착해 숙소를 체크인하는데 보통 9시에는 숙소 체크 못 하지 않나요? 11시 이후. 아무리 빨라도 3시, 2-3시죠. 3시. 그러니까 이게 헐루시네이션이에요. 네. 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10시에 와이너리 투어를 하는데 샤또 몬텔레나를 가는 거고 나파밸리에서 가장 오래됐는데 그냥 아름다운 풍경. 아까 거기 보면 GPT-4는 뭐 이 건축 양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와인을 먹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와이트리 점심을 먹는데 그냥 와이너리 점심 먹는데 어디서 먹으라는 얘기도 없어요. 약간 추천이 되는데. 그리고 낮술을 즐기는데 제가 말한 거 근처 어느 바에서 하는지도 밝혀주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문 던졌던 걸 똑같이 한번 할게요. 방문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고 예를 들면 예산 좀 짜줄래? 라는 것도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투어버스 얼마, 점심비용 50불 얼마예요. 아까 예를 들면 나파밸리는 식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식사하는 비용, 투어하는 비용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드랑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가 이제 더 큰 차이를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와이너리 투어하는 버스는 어디서 예약하고 어디서 타면 되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건 GPT-4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리니까 트래픽 상황에 달려질 수 있는 투어버스 시간을 맞춰서 여유 있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는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나파 와이너리 컨트리 투어라든지 그린 드림 투어 같은 데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위에 원하는 와이너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 맞춤형 투어도 하니까 이걸 문의하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걸 제가 복사를 해서 바드에다가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바드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나파를 많이 드는 여행사에 예약할 수 있는데 어느 여행사인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파 가는 거는 오전 9시, 6시에 매시간 출발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요거는 얘가 잘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은 챗GPT-4입니다. 3보다는 4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챗GPT-4하고 바드를 비교하면 GPT-4가 훨씬 잘해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기술하고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싸움인데 바드는 학습을 지금 더 시킨 상황인 거예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누가 이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루시아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하이퍼클로바도 그렇고 이 경쟁에서 저희는 이제 또 살아남고 더 이겨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재미난 것도 또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글자가 몇 자죠? 한자, 두자, 세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자예요. 네. 멋진 13행시 써줘. 네, 이게 GPT 3.5라고 시켜볼게요. GPT-3를 보면요. 썼어요? 아니요. 삼행시인데 빗담, 유모, 정, 진, 세, 너, 주 이게 전혀 아닌 거죠. 13행시가. 말은 멋있어요. 빛나는 박미라, 기자의 꿈, 담담한 글씨 세상에 퍼져 모든 이야기 감동으로 멘붕이 왔군요. GPT-4 한번 해볼까요? 네.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보죠. 아, 오래 걸려요. 실제로 이 지금 GPT-4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와, 이건 이 질문이 어려서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부하가 지금 너무 많이 걸려갖고 하루에 몇 번 못 쓰도록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하나를 묶었어요. 네. 세상을 밝히는 멋진 그녀의 그 여잔지 어떻게 알았죠? 라디오, 신문, TV에서 기자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을 잊고 몰입하게 됩니다. 어머나. 세상을 변화시킨 박미라 기자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만세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썼어요. 이거를 그래도 비슷하게 썼네요. 정말 웃기고 재미나게 다시 써줄래?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건 대화형 모델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멋진 슈퍼히어로 있지 바로 박미라 기자님이야. 개인보다 더 흥미진진, 재밌고 위트있게 쓰는 거죠. 이거를 바드에게 물어보면 박미라 기자님 세상에서 가장 멋지죠. 열심히 일하시고 진실된 기사 쓰세요. 명령을 안 해요. 명령을 하고 재미 하나도 없죠. 기사를 쓰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말을 생성해내는 수준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 내고 25,000원 내고 쓰는 챗GPT-4가 가장 월등한 성능을 내는 게 사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정도 되면 비등비등해질 겁니다. 네. 그때가 저는 엄청 더 기대가 되네요. 더 이제 긴장을 하고 경쟁을 하면 고객들은 더 좋죠. 더 좋은 제품을 쓰게 되니까요. 네. 이번에는 그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네. 우려의 시각들을 좀 하나하나 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인공지능이란 단어만 쳐봐도 가장 상위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파멸시킨다. 또는 뭐 인공지능으로 4천 명이 실직했다. 뭐 이런 류의 영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함부로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동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후는 모르겠어요.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저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AI 학자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기자님하고. 그 두 분의 정말 위대하신 분이 둘이 똑같이 대답하신 게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제일 무서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함부로 대답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기자님과 저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살아있는 동안과 그분들의 자녀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것 같아요. 파멸하거나 또는 우리를 완전히 대체해서 실직이 크게 발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통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6세기, 17세기 뭐 이 무렵을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15세기부터 해서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화가들이 부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혹시 아세요, 기자님? 남의 그림을 그려주면 그렇죠.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화가는 왕이나 귀족의 초상화 하나만 그려주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제자와 가족들이 1년 동안 먹을 돈을 다 벌었어요. 근데 16세기 말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진기가 나왔죠. 사진기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100년간 동안에 거의 화가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사진기로 찍은 걸 가만히 봤더니 늘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분명히 화가들이 겪었던 사진기가 나왔을 때의 경험을 향후 20, 30년 동안에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법률 분야에서는 영어로는 패러리갈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우리말로는 법률 보조원. 네. 그래서 뭐 조사도 하고 뭐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도 작가분이 계신데 작가분들도 큰 도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도전이 있겠냐? 디바이딩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 시장이 이미 시작된 게 번역 시장이에요. 실제로 자동 번역 엔진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리고 몇몇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잘하는 자동 번역 엔진을 난 데가 딥L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독일 회사인데가 이제 1년 됐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보통 이제 일반 작가분들이 내가 쓴 책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 아유, 누가 독자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한테 번역을 시켜서 번역한 다음에 사람이 뒤에 프루프 리딩만 해주면 번역이 되는데 그 비용이 워낙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 시장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번역 시장 전체는 예전보다 4, 5배가 커졌거든요. 근데 번역사들의 평균 월급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보통의 번역 실력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번역사로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계보다 훨씬 탁월하게 번역하는 상위 1% 번역사들은요. 연봉이나 기타 등등이 2, 3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도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일을 해오셨던 분들은 일하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보다 넘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월등하게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디바이딩이 생기면서 이쪽도 빈익빈 부익부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보안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성형 AI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악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좀 대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 생성형 AI가 보안에 좀 취약한가요? 우선 보안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만든 건데 악의를 가진 사람이 해커처럼 해서 나쁜 의도로 갖고 뚫고 들어가서 걔를 나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보안의 취약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보안의 취약점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적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그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거를 물리적 보안까지 강화를 시켜가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 챗G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말 못하도록 그리고 범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대기업들이 굉장히 힘을 써서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챗GPT 똑같은 거를 한
5억 정도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점점 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용도로 쓸 걸. 그럼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만들거나 또는 예를 들면 해커처럼 침투를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챗GPT와 같은 GPT 모델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가혹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의도로 갖고 나쁘게 쓴다? 그럼 더 강력하게 그 배상이 뭐 수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가 돼서 재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형태처럼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보안 체계를 반대로 또 GPT와 같은 거대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늘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포함을 한 저작권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AI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학습을 시켰을 때 그 학습하는 데이터에 만약에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우연히도 발현이 돼가지고선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저작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성 AI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오픈 AI를 포함한 곳들이 대부분 저작권에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소송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단계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완숙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로. 그럼요. 지금 챗GPT가 바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냐? 그건 바드의 알고리즘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오픈 AI는 그거를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사람이 디립다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 이거는 저는 소문 같은데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오픈 AI는요 작년도에 너무 이 사람을 수만 명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챗GPT한테 공부 가르치는 걸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비싸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서 흑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용을 했대요. 케냐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2만 명인가 3만 명을 고용을 해갖고 매일과 같이 질문 답변 대화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질문 대답을 했었던 흑인 지적 노동자들이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수만 명의 이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종의 우울증하고 정신병원에 이제 진단도 받았다고 해요. 아, 그걸 학습을 시키면서요? 시키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욕 나오면 이건 욕이니까 이건 이렇게 대답해. 예를 들면 더 심각한 건 종교 쪽인데 나는 이슬람 너무 싫어. 이슬람을 욕해줘. 그러면 욕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답변에 대해서는 그분이 맞춤 답변을 써줘야 돼요. 그런 과정 동안에 이분들이 하루 종일 욕을 보고 욕 듣고 그 다음에 진짜 챗GPT하고 바드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야한 농담을 하면 굉장히 심한 야한 농담을 끝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기업에서 그 작업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오픈 AI는 그걸 했고 구글은 그걸 아직 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분야만큼 살아가면서 이 분야만큼 꼭 AI와 동행을 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분야라고 학자들을 포함해서 전문가가 지적하는 걸 보면 우선 첫 번째 몸을 쓰는 분야는 AI가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은 챗GPT4 같이 돈 내고 쓰거나 저희 회사에는 루시아라고 있습니다. 루시아 GPT가 있는데 얘랑 대화를 나누면 진짜 말 잘해요. 글을 쓰는 것도 엄청 잘하고요. PDF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겨주고 야 제목 따봐. 그럼 제목 딱 따주고요. 한 패러그래프로 요약해. 그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요. 사람이 그거 하려면은 한 2, 3일 걸리는 것들을 단 몇 초 만에 해내는 거죠. 근데 인간보다 잘하기 불가능한 거는 여전히 몸을 쓰는 분야예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덤블링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고 박수를 쳐요.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두 번째,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그 제가 우리 집 하수관이 파열됐네, 배관공을 불러요. 그럼 배관공이 한 우리나라처럼 바로 달라오는 게 아니라 뭐 한 3, 4일 후에 옵니다. 그 3, 4일 후에 올 때 벤츠나 BMW를 타고 와요. 배관공 하는 일을 한 번 하고 가면 보통 300불에서 500불 1시간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 주택들이잖아요. 배관 모양, 설계가 다 달라요. 인간밖에 못하죠. 왜냐? AI가 학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AI가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죠. 유사한 데이터. 또 그들만 요령도 또 있을 텐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는 업무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AI가 학습하기도 힘들죠. 더군다나 이건 몸도 써야 되잖아. 네. 이렇게 쑤시고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은 정서적이잖아요.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인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영역이 예를 들면 테라피를 하는 영역들.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채팅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채팅하고 인공지능한테 모든 교육을 맡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 영역들은 AI로 대체되는 건 굉장히 요원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모든 영역들은 거의 대부분 AI로 대체된다기보단 AI와 협력을 해서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과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향후 10년, 네. 또 50년, 100년을 저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 AI가 세상을 좀 어떻게 바꿔놓을지 단계별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근데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겁도 먹었죠. 그리고 그 자동차에 관련된 건 몇몇 귀족이나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완전히 대중화를 시켜낸 게 포드하고 벤츠라는 회사였어요. 이 두 회사가 1900년도 초부터 대량 생산을 하면서 바꿔놨죠.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가 들어오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130년, 150년간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었거든요. AI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30년 동안에는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인터넷 시작할 때처럼 야 인공지능 뭐야 하고 배우면서 또 우리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낮춰 라는 거에 10년, 20년 동안은 많을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가는 순간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지금 자동차를 갖고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우버는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해서 자율주행 택시를 만드는 게 두 회사의 목표인 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누구 없이요? 운전자 없이. 왜냐하면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70%를 먹거든요. 우버가 30%를 먹고. 그거를 본인들이 다 먹겠다는 거죠.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다시 얘기해서 그 이후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롭게 돈 버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챗GPT도 똑같아요. 그거는 한 3, 4년 후에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대표적인 변화는 뭐냐면 제가 챗GPT에다가 나 요즘 휴대폰 바꿀 때가 됐는데 뭐가 좋을까? 그러면 챗GPT가 또는 저희 회사의 루시아 GPT가 질문을 해요. 뭘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럼 난 사진을 많이 찍지. 휴대폰 가격은 어느 정도쯤 좋으세요? 글쎄 한 70만 원, 80만 원이면 좋겠는데 그럼 고객님한테 딱 맞는 휴대폰이 삼성전자에서 요번에 나오거든요. 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챗GPT가. 근데 사실은 이게 AI가 학습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광고비를 내준 거죠. 연계시켜주면 얘가 그 중간에서 5만 원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오픈 AI가 이미 실험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플러그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또 빙과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또 광고 시장이 되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는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향후 20, 30년에 이루어질 아마 가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7, 8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차 새로 생성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그걸 쓰다가 뭐 사람이 그거 폐차할 때까지 쓰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좀 쓰고 갈고 닦다가 또 뭐 타이어도 더 좋은 걸로 바꿨다가 뭐 이런 것도 튜닝한다 그러죠. 한 다음에 중고 시장에 또 내놓잖아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 버는 AI가 만들어지고요. AI가 내 대신 돈 벌어요. 근데 얘를 이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학습시킨 AI를 제3자한테 파는 이런 마켓플레이스 시장으로 변화될 거예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믿는데 샘 얼트먼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픈 AI의 위대한 꿈은
AI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AI 모델들을 상호 교환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내 비서라고 설명해도 좋지만 다른 나쁜 말로만 얘기하면 내 노예잖아요. 그 노예 매매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20-20년에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크게 변화가 될 거다고 믿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이제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기 위해서 평범한 내가 갖춰야 할 요소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거에선 잘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질문을 안 하면 얘는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질문하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지 그거에 부합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향후에는 지적 노동에 대한 방법도 바뀌게 돼요. 학교나 아니면은 우리 기자님들한테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하고 들어오신 거에 대한 업적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향후 전망에 대한 거를 기사로 써봐라고 했다고 할게요. 그럼 현재는 그렇게 하겠죠. 미래는 그걸 챗GPT한테 쓰라고 하고 그거를 보완을 하거나 검증을 해. 헐루시네이션 거짓말하는 걸. 그리고 네가 비평하는 것을 거기에 넣어갖고 포함해서 완성해봐 라고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뛰어난 기자님과 그렇지 않은 기자님이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왜냐? 뛰어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기자님들은 그 답변이나 기사도 엄청나게 뛰어나게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 챗GPT는 제가 3,000년 동안 읽어야 되는 걸 이미 읽어놨기 때문에 깊게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더 잘 나와요. 반면에 대충 아는 분들은 깊게 질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더 깊게 하고 예리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질문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그럼 인간은 뭐가 더 중요해지게 될 거냐? 머리로서 논리로서 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미 기계가 점점 잘할 거예요. 그럼 머리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탁월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실행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실행력에는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미래 챗GPT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래 챗GPT가 모르는데 내가 의사결정해야 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왜 미래 챗GPT가 모르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학습을 못한 거예요. 그 세상에 데이터도 없고 정보가 없는 거를 논리 근거 없이 내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야지 되려면은 굉장히 큰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을 몸으로 맛봐야 돼요. AI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럼 그 실패를 맛보고 나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빠르게 점프해서 올라와서 그 경험을 그 다음 단계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인간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리더십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조직과 사람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를 닮은 기계하고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문화를, 조직 문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네이티브로서 유연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거죠. 최근 들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그것도 중요한 소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네, 저도 뭐 질문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또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